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혹시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이 영상을 틀어보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다리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며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47분쯤 갑자기 종아리 안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순간 다리를 움켜잡고 숨을 참으며 으아 하는 소리를 삼켰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자 3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제 73세 아내가 한밤중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 하고 절 흔들었을 땐 잠결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다리에 쥐 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요. 낮에 걸어서 다리가 뻐근했던 날, 날이 조금 추웠던 날, 혹은 약을 바꾸고 나서부터 쥐가 더 잦아졌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쥐 나면 그냥 죽고 싶다고도 하시더군요. 참 이 말이 단순한 과장처럼 들리지 않을 만큼 그 고통은 실로 찢어집니다. 누워있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약을 먹으러 가려 해도 허둥대며 방 안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상상해보세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고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건 젊은 의사들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 조언이지요. 수분 부족이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물론 물 마시는 게 좋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이 깨면 또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더 몸이 뻣뻣해지고 그럼 또 쥐가 나고 이런 악순환. 혹시 이걸 노년 루프라고 부르면 너무 냉소적인가요? 야,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 그렇습니다. 무료 구독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대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요? 서울인지, 대전인지, 혹은 제주도의 깊은 밤인지 각자의 밤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하세요. 그 시작은 아마도 저처럼 평범한 어느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마주한 밤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다리쥐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건 한 45세 환자 덕분이었어요. 그는 비교적 젊었고 특별히 큰 병도 없었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밤새 통증에 시달리고 다음 날은 다리가 퉁퉁 부어 응급실에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심부정맥 혈전증, 즉 피떡이 다리에 생겨 혈관을 막고 있었고 일부는 폐로 날아가 폐색전증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단순한 쥐 증상이라 넘겼다면 지금 이분은 살아계시지 않을지도 몰랐죠.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겁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쥐는 위험한 병보다는 평소 습관이나 체내 전해질 균형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 마시고 반대로 너무 방심하지도 마세요. 제가 90세가 된 어머니께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언어야. 그냥 듣지 말고 응답을 해줘야 해. 어머니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다가도 이제는 다리에 쥐가 조금만 나도 제게 전화를 하십니다. 쥐인, 그 입술 꼬집는 법 좀 다시 알려줘봐. 라고요. 그렇습니다. 입술을 꼬집는다는 이 비법. 솔직히 말해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밤중에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던 상황에서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 중앙을 아주 세게, 정말 세게 꼬집는 거예요. 5초에서 10초, 손가락 아플 정도로요. 이걸 3번 이상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양 의학에서는 이걸 자율신경계 반사라고 설명합니다.
얼굴의 감각신경을 자극하면 그 반사가 다리 근육으로 가는 경련 신호를 차단한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경락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얼굴과 다리가 기혈로 이어져 있어 특정 자극이 막힌 흐름을 열어준다는 원리죠. 어떤 설명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경험이죠. 그리고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도 했고 어머니도 했고 제 환자들 다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먼저 입술부터 꼬집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순간이 오면 분명 이 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어. 아야, 나 움직일 수가 없어. 한밤중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위입술 중앙을 꼬집어 보세요. 진짜 세게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아우초간 3번. 처음엔 어머니가 투덜거리셨어요. 아니 무슨 쥐가 났는데 입술을 꼬집으래. 나 진짜 못 믿겠어. 하지만 결국 정말 어쩔 수 없던 상황에서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저를 다시는 밤중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이후론 먼저 스스로 입술을 꼬집고 효과를 보셨다는 거지요. 이제는 전화기 옆에 쪽지를 붙여두셨어요. 쥐 날 때 위입술 꼬집기 5초 x 3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도 삶을 편하게 해주는 비밀. 어머니는 이거야말로 90세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신기루나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발표한 논문에도 등장하죠. 입술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위입니다. 자율신경계를 자극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입술 가운데, 특히 위입술 중앙은 3차 신경 중에서도 반사작용이 가장 민감한 구역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경련을 유도하는 척수신경 반응이 순간적으로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술은 우리 몸 전체의 조명 스위치와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솔직히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의사인 제가 입술을 꼬집어서 다리에 쥐를 멈춘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지요. 하지만 환자들이 하나둘 효과를 봤다고 말하자 제 고정관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젠 70대, 80대 어르신들 중 수십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십니다. 정 선생, 입술 꼬집기 진짜 효과 있어요.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단지 침대 위에서뿐 아니라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나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면 다리를 스트레칭하라거나 지압하라거나 하는 조언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입술은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누운 채로도. 그러니 정말 위급한 순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같은 존재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리와 가장 멀다고 느끼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요? 등, 팔끝? 아닙니다. 의외로 얼굴입니다. 다리 근육과 신경 연결상 거리로 보면 얼굴은 정말 먼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지점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다리에 영향을 준다니 우리 몸이란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67세 할머니께서는 자다가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바닥에 엎드린 채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몇 분을 울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입술 꼬집기 방법을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따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지옥 같던 고통 속에서 그 방법을 떠올리셨죠. 효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쥐가 싹 풀리고 할머니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효과는 약의 복용량만이 아니고 과학적인 그래프의 기울기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믿음과 작은 시도가 몸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이불을 거들 수도 없고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
손으로 내 입술을 꼬집는 것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쭐게요. 이 방법, 여러분도 이미 시도해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처음엔 안 믿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놀랐던 기억, 그 짧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이 댓글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어요. 입술 꼬집어 보세요. 단 4글자가 어떤 의사의 조언보다 더 따뜻한 처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영상이 단지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런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듣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효과를 느끼셨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이곳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다리 X자 꼬기 자세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빠르며 특히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태라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처음 알려드린 건 제 아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TV를 보시던 중 갑자기 아이고 또 쥐야 하시며 다리를 움켜쥐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무릎 꿇고 앉아봐 그리고 발목을 서로 교차시켜봐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이게 뭐야? 무슨 요가야? 하시더니 몇 초 후 어머 이거 신기하네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제 아내의 입에서 쥐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무릎은 바닥에 그대로 붙여둔 채 발목과 발만 X자 형태로 교차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발은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서로 엇갈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꼬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로 약 30초만 유지하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다리에 뻐근하던 느낌이 풀리면서 쥐가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엔 단순한 자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죠.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 X자 꼬기 자세는 그 근육을 눌러주고 동시에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종아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정맥의 흐름이 바뀌고 이것이 경련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침대에 앉은 채로 다리만 X자 형태로 교차시켜 보시라고 권합니다. 비록 압박 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종아리 근육이 살짝 압박되면서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X자로 교차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베개나 쿠션을 종아리 밑에 살짝 끼워 보세요. 인위적으로 압력을 줘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의 원리는 한의학에서도 설명됩니다. 우리 몸에 끼는 흐름이 막히면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자세는 그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순환 자세로 봐도 됩니다. 물론 서양의학적으로는 정맥 환류의 촉진과 근육 수축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하죠. 중요한 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몸은 단순한 압박에 놀라울 정도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고령의 환자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든 분들일수록 경련이 자꾸 한 번 생기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X자, 꼬기 같은 단순한 자세에 더 잘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항상 경직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요. 단 30초의 자세 변화만으로도 그 평형이 다시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은 전투 전 다리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다리 꼬기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스트레칭과는 다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경련을 방지하려는 방법을 찾았던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다리 쥐라는 문제와 싸워온 것 같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한 후
매일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X자 자세를 하십니다. 이 자세 안 하면 자다가 꼭 쥐가 나서 못 자요라며 웃으시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 뒤에는 밤중의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응급처치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쥐가 나기 전 다리가 조금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오늘 걸음수가 좀 많았던 날 그럴 때 자기 전 30초만 이 자세를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깊고 편안한 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자세를 무릎 꿇고 존중하는 자세라고 부릅니다. 내 다리를 존중하고 오늘 하루 수고한 종아리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어느 날 외래 진료 중에 만난 82세의 박 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아. 딱 그 느낌이야. 한 번 오는 순간 숨도 못 쉬겠고 그냥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이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이미지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였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밤을 순식간에 찢는 그 번쩍이는 빛과 함께 터지는 전율 같은 통증 맞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은 그렇게 순식간이고 절망적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무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경혈지압법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이자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도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혈자리는 세 곳입니다. 바로 양릉천, 중도혈, 그리고 이미 앞에서 소개한 승산혈입니다. 각각은 위치도 다르고 자극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쥐를 빠르게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양릉천입니다. 무릎 바깥쪽, 슬개골의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지요. 이곳은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 아래쪽 근육들의 뭉침을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걷기 많이 한 날, 저녁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혈자리입니다. 지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꾹 누르세요. 세개가 핵심입니다. 약하게 누르면 효과 없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 마치 뚫린 배수구처럼 경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도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다리 안쪽 복숭아뼈와 무릎 사이에 정중앙쯤에 위치합니다. 조금 찾아야 하는데 손끝으로 다리 안쪽을 따라 위로 훑어가다 보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몸이 여기야 하고 알려주는 느낌이 들지요. 이곳을 5초간 지그시, 하지만 세게 눌러주세요. 자극이 강하게 들어가면 마치 찌릿찌릿한 느낌이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감각이 신경 반응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두 혈자리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몸의 경락, 즉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뚫어주고 막혀있던 순환이 재개되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통증, 경련, 불편함은 결국 어딘가에서 막힘이 생긴 결과입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얼었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이 지압법은 그 막힘을 자극이라는 방식으로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말초신경계 자극을 통한 근육 이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외부 자극이 경련의 경로를 혼란시켜 뇌로 가는 신호를 순간적으로 차단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죠. 신경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지압반사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웃기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 진료실을 자주 찾는 76세의 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정 선생, 나 요즘 아내한테 지압해주다가 더 쥐가 나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 지압을 너무 세게 해주시다가 본인 손에 경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본인 지압은 본인이 하셔야죠. 너무 사랑이 넘치면 몸이 못 버팁니다. 사실 지압이라는 게 기술이라기보다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위치도 헷갈리고 손가락도 아프겠지만 며칠만 연습하시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의도만 있으면 그 손끝에서 나오는 힘이 다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배 마사지 해주실 때 그 손끝이 전해주는 따뜻한 감정,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도 작용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압전으로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쉽게 수축되기 때문에 지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정이 찜질기나 따뜻한 수건을 사용해서 근육을 충분히 든 뒤 지압을 해보세요. 마치 준비 운동을 한 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혈자리를 기억하세요. 양능천, 중도혈, 승산혈.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승산혈은 빠르게 쥐를 풀어주는데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뻐근하다면 승산혈을 먼저 자극해보세요. 딱딱한 지압봉이 있다면 더 좋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압은 도구가 아닙니다. 몸을 만지고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내 다리도 내 손으로 지압하면서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손끝은 진단기가 됩니다. 아, 오늘은 좀 뭉쳤네. 아, 여기 찌릿하네. 그 감각이 쥐를 예방하는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야, 이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다리 한쪽을 들어 무릎 아래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양능천 자리를 찾아서 꾹 눌러보세요. 손끝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그 자리가 조금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면 맞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에 오늘 하루의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수고했어. 내 다리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움직임을 다리를 통해 이행하며 살아갑니다.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잠들기 전 침대에 앉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리는 쉼없이 우리를 지탱하죠. 하지만 이 소중한 다리, 정작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그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다리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그렇기에 오늘은 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쥐침 전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제 90세 어머니와 73세 아내에게도 매일같이 권해드리고 있는 루틴이기도 하죠.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조격의 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자 다리에게 주는 감사의 예배 같은 거예요. 조격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온몸에 경혈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다리 근육의 이완은 물론 천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죠. 너무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손등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족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 밤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스스로 물을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격을 하시며 라디오를 들으시기도 하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기도 하시죠.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어버렸답니다. 2번째 습관은 발끝을 살짝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눕는 순간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때 발끝을 약간만 높여주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위로 올라가기 쉬워지고 다리의 부종도 줄어듭니다. 특히 정맥순환이 약한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습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해서 발목 아래쪽에 받쳐주면 됩니다. 저는 아내 침대 옆에 항상 작은 쿠션을 준비해둡니다. 발을 아주 살짝만 높이면 잠이 들 때까지도 다리에 불편함이 없고 밤새 쥐도 나지 않게 되죠. 어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무슨 발에 베개를 주냐 하시더니 이제는 그거 없으면 잠 못 자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도 쿠션을 꼭 찾으시지요. 우리가 잠잘 때 다리는 온종일 고생한 신체의 끝부분입니다. 발끝을 살짝 높여주고 재우는 건 마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전세계 주는 작은 포상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쥐가 잘 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리가 차가워졌을 때입니다. 특히 이불 속에서 다리 부분만 차가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기장판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하셔야 해요. 다리에만 은근하게 따뜻함이 퍼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말을 신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헐렁하고 부드러운 양말이 좋습니다. 저는 직접 어머니께 포근한 수면 양말을 선물해 드렸고 어머니는 그걸 쥐방지 양말이라 부르시며 아끼십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외래 환자 중 75세 이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일 밤 자정쯤 다리에 쥐가 나신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혹시 이불이 얇거나 다리가 자주 차가워지시진 않으세요? 여쭈었더니 할아버지 왈, 나는 이불 발끝까지 덮으면 답답해서 꼭 걷어차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다리 쪽만 전기방석이나 수면 양말 써보세요. 그 후 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맙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 선생, 이젠 밤에 다리 안 아파요. 그냥 쭉 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시도하고 그만두면 다시 쥐가 찾아옵니다. 마치 몸은 나 또 방치당했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을 무심히 지나쳐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습관, 따뜻한 족욕, 발끝 높이기, 이불 따뜻하게 하기 꼭 시도해보세요. 한 번에 쥐 없는 밤이 얼마나 평온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영상만 보고 좋은 얘기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영상을 끄고 침실에 가서 양말을 챙기시고 물을 드시고 베개를 한 개 더 꺼내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뜰 때 쥐가 사라졌다는 걸 느끼며 얼마나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지켜도 나이 들면 누구나 약간의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됩니다. 특히 쥐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부족입니다. 저도 진료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 선생, 영양제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쥐가 날까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음식으로는 어떻게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특별히 챙겨 먹지는 않아요라고 답하시죠. 이쯤에서 제가 직접 가족들에게 권하고 실제 효과를 본 아주 간단한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지혜방 특별차입니다. 이 차는 저희 어머니가 정진이 물약이라 부르시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차예요. 무엇보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골고루 들어있고 체내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쥐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받습니다. 재료는 4가지뿐입니다.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개, 물 1리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감자는 껍질째 흐르는 물에 씻고 얇게 썰어줍니다. 우엉은 칫솔로 흙을 깨끗이 제거한 뒤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자릅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 약불로 30분간 천천히 끓여주세요. 처음엔 아내가 그랬습니다. 감자를 끓여서 먹는다고. 그게 무슨 맛일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다 끓이고 한 모금 마셔보니 의외로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감도라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대추가 전체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약 같지도 않고 마치 따뜻한 보리차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차의 좋은 점은 따로 약을 챙기지 않아도 자연식으로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고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다량 들어있으며 대추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물론 약국에서 종합 영양제를 구입하셔도 좋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만큼은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쥐 예방 외에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기 힘든 분들,
혹은 수면 중속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 차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세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면 스스로 냄비에 재료를 넣고 끓이십니다. 오늘도 내 다리에게 보약 한 잔 준다며 어느새 이 시간이 삶의 중요한 의식이 된 것이죠. 이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시간과 정성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23일치 분량을 끓여 보관해 두라고 권합니다. 한 번 끓이면 하루에 한 컵씩 23일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후 드실 땐 데워 드세요. 차갑게 마시면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이 차를 마신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요즘은 다리 쥐보다도 이 차 마시는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던지요. 건강을 지키는 게 꼭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5분 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4가지 재료 중에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자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감자는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그 영양적 가치는 과소평가되곤 하지요. 특히 생감제는 익힌 감자보다 칼륨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꼭 껍질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냄비에 감자 썰고 우엉 썰고 대추 넣고 물을 붓고 팔팔 끓이는 동안 좋은 음악 한 곡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리에게 말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를 마무리 짓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건강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선 이 차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1분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물을 끓이러 가도 좋습니다.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어떤 환자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정 선생, 차도 마시고 다리도 따뜻하게 하고 입술도 꼬집었는데요. 그래도 가끔 쥐가 나요. 더는 뭐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루 1분만 투자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하루 1분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느낌부터 받으세요. 헬스장, 요가 매트, 전문 강사,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의 기초 탄력과 유연성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다리 근육은 쉽게 경직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온몸이 이완되는 그 순간엔 오히려 갑작스럽게 쥐가 잘 생기죠. 이 스트레칭은 제가 실제로 매일 밤 어머니와 아내에게 권하는 동작이고 제 자신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주세요. 무리해서 서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발등이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 되도록 발끝을 내 몸쪽으로 끌어오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쭉 당겨지는 느낌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다리 모두 끝났다면 두 다리를 동시에 앞으로 뻗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손끝으로 발끝을 향해 뻗어보세요.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굽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어디까지 닿느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 3가지 동작 총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온종일 긴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이 근육들을 잠들기 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쥐 예방을 넘어서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뇌파도 서서히 안정되고 잠에 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잠자기 전 1-2분간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의 질이 17% 높았다고 발표되었지요. 에이,
그깟 1분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고 웃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발끝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고 심장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꿈을 얼마나 평온하게 만들어주는지 말이죠. 사실 요즘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 사이 눈은 피로해지고 뇌는 각성 상태로 남아버리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 1분이 몸도 마음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작은 팁도 드릴게요.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보세요. 과도한 당김 없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호흡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반드시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육 전체가 고르게 이완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84세의 권 할머니께서 스트레칭도 귀찮고 힘들다고 하시기에 제가 딱 3일만 해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선생, 그거 하니까 다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와요. TV보다도 그게 더 효과 좋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건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비싸고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내게 맞는 단순한 스트레칭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다정하게 다독이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1분 스트레칭을 위한 메모를 하나 붙여두세요. 쥐에게 작별 인사하기라고 써도 좋고 다리야 고마워라고 써도 좋습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서 마주한 45세의 남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지병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죠. 처음엔 단순한 근육 피로로 여기셨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깼고 그 후 다리에 부종과 열감까지 생긴 겁니다. 며칠 후에는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했죠. 검사 결과 그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이라는 N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더 무서운 건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했고 폐색전증 펄모너리 엠볼리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병원을 찾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례를 들으시며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쥐가 항상 무해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쥐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나 미네랄 불균형, 근육 피로 등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쥐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붓는다. 양쪽이 아니라 특정한 한쪽 다리만 붓고 무겁고 팽팽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쥐가 자주 나고 풀리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된다. 보통 쥐는 몇 초에서 수십 초면 풀리지만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 종일 뻐근한 느낌이 남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가 붓거나 뜨거운 느낌이 든다. 염증이나 혈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열이 느껴진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리가 창백하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림, 무감각, 차가움 등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이미 혈전이 폐나 심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119를 부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노화 현상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 흡연을 하시거나 과체중이신 분들, 과거 혈전 병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제가 이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쥐라는 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듣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때로는 생명이 갈리기도 하죠. 이런 증상을 처음 경험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참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저는 의료진으로서 수많은 아찔한 경계선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아주 평범한 증상에서 출발합니다. 다리의 쥐, 발의 저림, 허벅지 통증, 그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대부분의 쥐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경우가 일시적인 근육 피로, 수분 부족, 자세, 불균형, 혹은 단순한 약물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과 다르다 느껴질 때입니다. 이번 쥐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 왠지 모르게 무겁고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79세의 장 여사님은 이런 증상이 반복되던 중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 폐색전증에 대해 읽고 병원을 찾으셨고 초기 진단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정 선생, 병원을 늦게 갔으면 아마 손녀 결혼식 못 봤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쥐가 일상적일수록 비일상적인 조짐을 간파하는 감각입니다. 우리 몸의 이상은 스스로가 가장 먼저 느낍니다. 이상한 느낌, 평소와 다른 패턴, 새로운 통증, 그런 직감이 올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갔더니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위험 신호였어요. 그런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쥐는 단순한 증상이면서도 때론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몸이 나 좀 들여다봐줘 하고 속삭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쥐의 응급처치와 예방, 그리고 경고 신호에 대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이야기할 때 너무 딱딱하게 접근합니다. 수치와 그래프, 통계와 연구 결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43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점입니다. 쥐가 나기 직전 여러분도 아마 이런 느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뭔가 다리 안쪽이 불편하다. 구체적으로 아픈 것도 아니고 뻐근한 것도 아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 피부 안쪽 근육이 꿈틀거리는 듯한 미묘한 기운. 그건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예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에요. 저는 이 예감을 건강의 예고편이라고 부릅니다. 본편이 시작되기 전, 즉 쥐가 나기 전 우리 몸은 조용히 예고편을 상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데 있어요. 그냥 피곤하겠지. 잠깐만 그러겠지. 에이, 별거 아냐. 이런 말들이 예고편을 그냥 넘기게 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딱 10초만 몸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입술 꼬집기, 비법의 조기 적용 말입니다. 쥐가 나기 전 그 기운이 시작되는 순간에 입술을 꼬집는 것. 놀랍게도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경련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끝 민감도 테스팅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중 어느 한때, 특히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뻐근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면 그건 근육이 수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칭과 함께 지압을 병행해 주세요. 특히 승산혈, 종아리 뒤 움푹 들어간 지점은 그 민감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경보 센서 같은 존재랍니다. 어떤 날은 스트레칭을 해도 이상하게 자꾸 근육이 당기고 지압을 해도 반응이 느릿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을 먼저 해보세요. 온찜질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작은 수건 하나,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훌륭한 찜질팩이 됩니다. 손목, 발목, 종아리 어디든 둘러주세요.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아, 이제 괜찮아졌구나 하고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몸은 놀랍게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똑똑한 몸의 신호를 자꾸 소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는 신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주아이라는 경고탄을 쏘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각의 민감도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발가락부터 시작해 머리끝까지 내 몸을 천천히 스캔하듯 느껴보는 거예요. 발가락,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각 부위에 오늘 너는 어땠니? 하고 물어보듯 천천히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왼쪽 종아리가 좀 무겁네. 오른쪽 무릎이 왠지 차가워. 이런 미묘한 이상,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쥐가 나기 전에 그 기운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적 개입입니다. 꼬집기, 지압, 스트레칭, 찜질 모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준비된 동작들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릅니다. 몸이 천천히 말하려 할 때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음 하나에 휩쓸려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감각을 되살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적 겨울, 아랫목에 발을 집어넣고 따뜻함을 느끼던 그 순간, 온몸이 풀리며 조용히 스르륵 잠에 빠져들던 그 기분, 그건 단지 온도가 아니라 감각의 안정감이 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때의 평온함을 오늘 밤 다시 느껴보는 거예요. 다리를 꼬집고 발끝을 쭉 뻗고 종아리를 토닥이고 온몸에 오늘도 고마워라고 속삭이며 잠드는 밤. 이런 감각은 기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나만이 내 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언제 어떤 예감으로 쥐가 날 걸 알아차렸는지, 그때 어떤 조치를 해봤는지. 여러분의 감각은 또 다른 이의 건강한 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무력감 때문이죠. 누워있을 때 갑자기 쥐가 나면 벌떡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움직이려 하면 더 심해지고 발끝은 쭉 뻗어야 할지 구부려야 할지 모르겠고 가족이 곁에 없으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해요. 그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입술 꼬집기 비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가능한 대체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두드리기 요법입니다. 쥐가 나기 직전 또는 살짝 움찔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한 손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발바닥을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건 단순한 자극 같지만 실제로는 발바닥 신경 반사점을 자극하여 몸 전체의 근육 이완을 유도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반사점이 발 뒤꿈치 부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톡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쥐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요법은 특히 허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환자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병원 침대에서 거의 꼼짝 못하는 상태였는데 발바닥 두드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야간쥐 빈도가 뚝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주 작은 동작 하나가 그 무력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 웨이브입니다. 이건 마치 손가락을 움찔움찔 움직이듯이 발가락을 순서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천천히 말아주고 다시 펴주는 걸 반복하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전달하면서 경련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동작은 누운 채로도 가능하며 침대 안에서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으니
응급처치용으로 아주 적합하지요. 또 하나의 특이한 요법, 숨 멈추기 조작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3초 정도 멈춘 후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고요? 숨을 참는 순간 복부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이 신경계에 자극을 주면서 근육 수축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재채기나 하품이 근육 긴장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작용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숨을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 다리에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말을 거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상 걷기 상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상상 기반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오른발, 왼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고 발바닥이 바닥을 디디는 감각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것보다 이처럼 마치 이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근육의 긴장이 약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근육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돕는 정신적 자극 요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응급 대응법들을 익혀두면 훨씬 더 큰 안심이 됩니다. 쥐가 언제 찾아오든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자신감. 그게 바로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처치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돌봄의 시작, 자기 힘을 되찾는 감각, 몸과 대화하는 새로운 언어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쥐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꼬집고 발바닥을 두드리고 발가락을 웨이브처럼 움직이고 숨을 멈추고 상상 속에서 걷기,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꼭 모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편한 것을 한 가지만 해도 그 순간의 공포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움직이지 않고 쥐를 멈추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쥐가 난다 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만큼 익숙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드물죠. 쥐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을 나이별 생활 패턴별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약물의 부작용,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쥐를 자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이 약들은 몸에서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가령 한 환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선생, 혈압약만 바꿨는데 왜 이리 밤에 다리에 쥐가 나죠?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약 이름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이뇨작용이 있는 계열이었죠. 그 이후 식단과 차로 전해질 보충을 도와드렸고 복용시간 조정과 함께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세 문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특히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는 자세가 다리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역시 쥐를 유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하며 잘 움직이지 않는 탓에 합 30대도 쥐에 시달리는 일이 흔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수면 중 천 저하입니다. 밤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다리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자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쥐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발해 쥐를 더 자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운동량의 과다 또는 부족 모두 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 분들, 특히 요리사, 간호사,
택배기사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 중에 잠자기만 하면 다리에 쥐가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다리를 잘 움직이지 않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시죠. 이 둘의 공통점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과사용이든 비사용이든 결과적으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 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서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등의 식단에서 전해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마그네슘이나 칼륨은 야채와 과일에 많은데 이걸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뇌쥐 증상이 어떤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하루 물 섭취량이 충분한가요? 평소 운동을 적당히 하고 계신가요? 밤에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복용 중인 약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요? 식단에서 야채와 과일, 견과류가 충분한가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 쥐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에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바뀌면 당연히 삐걱 소리가 나죠. 그 삐걱이 바로 쥐입니다. 그러니 쥐는 우리 몸의 시계가 제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알람일지도 모릅니다. 야, 오늘 밤 거울을 보며 내 다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다리는 지금까지 나를 안고 걸어온 기록의 책장입니다. 무릎 위 작은 흉터, 종아리 근육의 모양, 발뒤꿈치의 굳은 살, 이 모든 게 그간의 여정을 증명해 줍니다. 그 소중한 다리에게 오늘은 어떤 대접을 해주셨나요? 나는 점점 건강을 관리하면서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고 합니다. 약 먹기, 운동하기, 정기검진 받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쥐를 예방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쥐를 더 심하게 만들거나 쥐를 부르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고도 잘못된 습관은 밤에 다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무심코 다리를 털듯 흔들거나 팔목을 빠르게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긴장을 푸는 방식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오히려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해 종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다리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자면서 지루할 가능성이 커지죠. 다음으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습관적인 다리 꼬기 자세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자세는 매우 흔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자세는 하체 혈류를 방해하고 한쪽 종아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 해당 다리의 정맥순환이 저하되고 중독자는 또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시는 분들이나 TV 보며 자주 다리를 꼬는 분들은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노래. 잘못된 톤, 멘탈을 누군가가 지루한 다리를 세게 주문해주는 행동입니다. 난 세계에서 출발한 행동이고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지루한 순간에는 근육이 이미 과도하게 세척된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손으로 주물하거나 비틀듯이 마사지하면 근육 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스트레칭을 유도하거나 따뜻한 찜질로 천천히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하죠. 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중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마인드셋은 쥐의 원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특히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므로 수면이 방해되고 그 결과 몸이 피곤해져 쥐가 생기기 더 쉬워집니다. 또 약만 마시고 전해질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해질 희석으로 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앞서서 대한 쥐방차처럼 미네랄이
없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이 모든 것이 잠들기 몇 시간 전엔 피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밤마다 출근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커피만 줄였더니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건 스트레칭보다 빠른 효과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당장 무엇을 더 해야 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보세요. 하루 1분의 스트레칭이 중요하듯 밤 일전의 수분 섭취도 중요하듯 작은 행동 하나를 줄이는 것도 그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저거를 바꾸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를 뽑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여러 방법들과 그것들을 조합하여 만드는 나만의 지방지 루틴 만들기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의 실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몰랐는데 이 행동이 저를 더 심하게 만들더라. 그날따라 다리를 너무 심하게 흔들었더니 밤새 고생했어요. 그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조언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아차리는 일에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과 원인을 함께 살펴보셨죠. 입술 꼬집기, 경혈 자극, 따뜻한 족욕, 특별차, 1분 스트레칭.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분은 입술 꼬집기가 기적처럼 효과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매일 족욕 후 따뜻한 이불 아래서 잠드는 그 순간이 가장 평화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방법을 자기 삶에 맞게 엮어낸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맞춤형 쥐방지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건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동안 배운 것들에서 내게 잘 맞는 것들만 조합해서 생활화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보죠.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 유독 아침 기상 직후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루틴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에 양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기며 5초간 정지, 천천히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안으며 10초간 유지. 이 세 가지를 단 1분만 해주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근육도 깨어나기 때문에 기상 직후 쥐는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 동안 루틴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은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매 2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 종아리를 벽에 기대고 까치발을 10초 유지, 물은 적당량, 한 컵씩 천천히 마시기, 한 번에 많은 양 노, 간식은 견과류, 바나나, 우유 등 전해질 풍부한 간단한 것으로 대체 이 작은 반복들이 쌓이면 밤이 왔을 때 다리는 경직돼 있지 않습니다. 쥐가 준비되지 않은 다리로 잠드는 것, 그것만큼 완벽한 예방은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취침 전 루틴. 이건 앞서 소개한 여러 방법들 중 내게 가장 잘 맞는 것만 뽑아 구성하면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어머니에게 권장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족욕 5분, 지혜방 특별차 1잔, 1분 스트레칭, 다리 뻗기, 발끝 당기기, 상체 숙이기, 무릎 아래 쿠션 받치기, 수면 양말 착용 느슨하게, 침대에 누운 후 입술 꼬집기 5초 X 3회 예비 습관으로 이 루틴을 지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이 루틴을 5일 실천하신 후 밤새 다리가 조용하다는 말씀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루틴을 빼먹으면 불안해 하실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실천 가능한 선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족욕이 어렵다면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는 걸로 대체하고 특별차가 번거롭다면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우유를 드셔도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정 선생, 난 입술 꼬집기만 믿고 삽니다. 다른 건 귀찮아도 그건 꼭 하고 자요. 이처럼 자신에게 딱 하나라도 맞는 방법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루틴은 루틴답게 만들어야 오래갑니다. 하루 이틀의 대단한 노력보다는 작고 귀여운 습관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쥐를 영원히 쫓아내는 진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만드시고 나면 꼭 메모지에 적어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쥐 방지 루틴, 오늘도 나를 돌본다. 그 문장을 매일 밤 읽으며 잠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치유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쥐 방지 루틴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그 루틴이 쥐 없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 선생, 이 모든 걸 해도 그래도 가끔 쥐가 나요. 그럴 땐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질문을 들으면 저는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그건 단지 쥐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쩌면 노화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니까요. 쥐는 신체가 보내는 작은 반응입니다. 그 안에는 피로, 불균형, 미세한 스트레스, 감정의 잔재까지 모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쥐를 단지 근육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사이의 메신저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신저를 더 현명하게 다루는 법도 필요하겠죠. 그 시작은 바로 몸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다리에 쥐가 났는데 무슨 감사까지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마운 마음을 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다리가 쥐가 나는 것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지. 이게 아예 안 움직인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잖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노인의 낙관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섬세한 이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쥐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놀라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대신 내 몸이 지금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상황을 훨씬 침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마움을 담은 손길로 반응하기. 억지로 다리를 비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내가 지금 도와줄게 하고 말없이 다리를 쓸어내려 주세요. 손끝에서 진심이 느껴지면 신경계는 그 자극을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넘어졌을 때 혼내는 대신 조용히 안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통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가 사라졌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세요. 다행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래, 몸이 다시 회복됐구나. 고마워 하고 말로, 마음으로 혹은 작게 박수라도 쳐보세요.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쥐가 생기는 빈도와 강도를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몸은 공포를 기억하지만 동시에 안정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적 넘어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었던 그 경험. 지금 우리의 다리도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단지 쥐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불편함과 친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따뜻하다면 삶은 훨씬 덜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88세의 김 할아버지는 이런 루틴을 가지세요. 밤마다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또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 혹시 쥐가 와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몰라요. 쥐를 단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관심 요청입니다. 당신이 나를 잊고 있다는 신호이자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하는 몸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아끼는 법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쥐가 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있고 태도가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의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평범한 하루였는지 혹은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시간을 돌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마무리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매일 밤 자기 전 단 3분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저는 3분 다리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1분 감각 스캔하기. 오늘 하루의 다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어디가 가장 피곤했어? 발목이었을까요? 종아리, 무릎 옆, 그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움찔하거나 약간 당기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오늘의 신호등입니다. 살짝 지압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손바닥으로 온기를 전달해 주세요. 말없이 내가 보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편안해집니다. 1분 호흡 정리하기. 다리를 향해 숨을 내쉬어 보세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호흡은 우리의 내면 마사지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술 사이로 후 하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종아리야, 오늘 고생했어. 무릎아, 넌 아직도 튼튼해. 이런 말을 조용히 속으로 읊조려 주세요. 몸은 그 말을 느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1분 오늘 밤 다리의 미래 그리기.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는 암시. 오늘 밤에는 쥐가 안 올 거야. 혹시 와도 난 알고 있어. 입술을 꼬집고 발끝을 당기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준비됐고 내 몸도 알고 있어. 이 짧은 암시는 신경계를 이완시켜 몸을 안전 모드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낄 때 경직되고 신뢰를 느낄 때 이완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생존의 본능이지만 우린 이걸 부드럽게 재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3분 루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떤 요법보다, 어떤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살펴주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제껏 수많은 치료법을 소개해왔지만 결국 가장 많은 효과를 본 환자들은 자기 몸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었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딱 3분, 그 3분은 쥐를 예방하는 시간이자 자신을 돌보는 작지만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도 쥐가 난다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는 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요하게 숨을 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두가 진짜입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고 그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쥐가 난 다리를 품는 진짜 치유입니다. 야, 이제 전등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가장 편한 자세로 누우세요. 그 위집술 가운데를 가만히 꼬집어 보세요. 살짝 단단하게, 다정하게,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부디 오늘 밤은 고요하고 다리엔 아무런 경련 없이 깊고 부드러운 잠이 찾아들길 바랍니다.